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선형대수학을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선형대수학은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먼저 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 기호를 봅시다. 자,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호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자, 수학자들은 자연수의 집합을 우리 n이라고 보통 우리가 써요. 잠깐만요, 펜이. 그렇죠? 자, 대문자 n이라고 쓰는 것을 자연수의 집합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g를 이렇게 쓰는 것, 물론 그냥 n하고 좀 다르게 약간 이렇게 두 줄 이렇게 그렇죠. 약간 다르게 쓰면 돼요. 자, 이걸 정수의 집합. 정수라고 하는 건 음의 자연수까지 포함해서 되는 집합을 쓰고요. 자, Q라고 쓰는 걸 유리수의 집합을 Q라고 사용하겠어요. 자, 유리수라고 부르는 건 분수라고 봐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수라고 부르는 집합을 Q라고 쓸 거고요. 자, 집합 A에 n개의 원소를 순서상으로 쓴 집합을 자, A의 n승이라고 쓰겠어요. 자, 저거 A를 n번 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3의 n승, 3을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고 쓰지만 여기 3이 들어가지 않고 집합이 들어갈 때는 자, 집합의 원소를 몇 개를, n개를 순서상으로, 순서상이란 괄호를 묶었다는 뜻이라고 봐주면 돼요. 이 집합을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주로 우리 뭘 많이 쓸 거예요? A가 실수인 경우를 이번 시간에는 많이 다룰 거예요. 자, 절대 수학자들은 R의 n승만을 많이 다룬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다루는 우리 선형대수학의 우리 기초 선형대수학에서는 R의 n승을 주로 다룬다.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 첨자락을 쓰는 것도 여러분이 수학자들이 이 첨자를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자, 이 첨자를 여러분이 잘 따라와 줘야 돼요. 이 첨자의 첨은 붙일 첨, 붙여 쓰는 글자란 뜻이에요. 자,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자, 알파벳이 유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표시할 때 A, B, C, D로 표시하다 보면 한계가 있죠. 자, A, B, C, D 쓰다가 끝났어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한 개밖에 없죠. 기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거기다가 첨가로 어떤 글자를 붙여서 표시하겠다. 자, 이제 이 첨가로 들어가는 이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맞춰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A1이라고 썼죠? 자,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라는 기호로 쓴 거예요. 여기 A는 무엇이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라는 기호로 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첨자는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만 이해하면 그렇게 겁날 것이 없는 것들이에요. 자, 왜 저렇게 써요? 그게 아니, 수학자들이 저렇게 쓰면 편리하니까 쓴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요 순서상을 다루는 것이 기본이고요. 우리는 주로 R의 n승을 많이 다룬다라는 것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실수를 흔히 직선으로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자, 실수를 직선으로 표현할 때 자, 기준점 0이라고 하는 걸 기준점으로 잡고 0에서 이만큼 떨어진 점을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점을 2라고 부르고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점을 마이너스 2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실수는 직선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R2는 평면하고 대응을 주죠. 그래서 요 점을 A, B라고 하는 순서상으로 썼다.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기준점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A만큼 떨어진 거리를 가요. 위로 얼마큼 가요? B만큼 떨어진 점을 감면해주면 R2는 평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Rn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겠지만 그 전에 질문을 던집시다. 이게 표현이 유일할까요? 자, 질문이 좀 어려워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선형대수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선형대수학을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차차차차 공부를 하실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 보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Rn까지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n이 4 이상인 경우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나요? R3 3차원 공간을 우리가 보는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n이 4 이상이면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굉장히 힘이 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수학과가 아닌 분들은 n이 몇일 때를 주로 다뤄요? n이 1, 2, 3일 때를 거의 주로 다뤄요.
그래서 4차원 이상은 거의 다루지 않고요.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4차원 이상도 많이 다루지만 우리 대부분은 3차원까지 다루지만 자, 왜 우리가 3차원까지 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선형대 수학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 n이 4 이상인 경우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대수적 성질을 배워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을 공부하고 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4차원 이상 R4, R5 같은 그런 세상을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를 갖추게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완벽히 다 공부한다는 아니에요. 자, 4차원, 더 차원이 높은 세계를 공부하는 것은 다른 과목의 공부, 수학의 다른 과목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틈틈이 우리 상상할 수 있는 뭐 잠깐의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대부분 우리는 Rn이지만 n이 1, 2, 3인 경우를 주로 다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겠어요. 자, 이 연립방정식은 자, 이제 첨자가 등장을 했죠. 자, 이제 미지수가 n개, x1, x2, xn개의 미지수의 값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x에 쓰인 첨자는 이 첨자는 뭐예요? 우리 미지수의 번호를 붙인 거예요. 미지수가 2개밖에 없으면 x, y라고 쓰면 돼요. 근데 미지수가 10개, 100개가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미지수의 번호를 붙인 첨자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 앞에 a는 첨자가 2개가 붙어 있죠. 자, 왜 이렇게 쓸까요? 자, 여기는 물론 a, b, c, d로 쓸 수 있어요. 여기 a, b, c, d 이렇게 쓴다면 몇 개 필요한지도 몰라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첨자를 이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앞에 A11은 자, 식이 몇 개 있나요? 이 연립방정식은 자, 미지수가 n개, 식이 m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1번식, 첫 번째 식. 자, 첫 번째 식이고, 자, 그래서 이 A11은 첫 번째 식의 x1의 개수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자, A12는 뭐죠? 첫 번째 식의 x2의 개수다. x2 앞에 곱해져 있는 수이다. 마지막에 A1에는 뭐예요? 첫 번째 시계에서 xn에 곱해져 있는 개수다. 그래서 저 첨자를 보고서 이 첨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쓰자. 자, 이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이걸로 괴롭힐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보고 해보세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여러분이 기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앞에 쓰인 첨자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식. 자, 이제 A21이에요. 몇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에. 뒤에 1이 붙어 있나요? 첫 번째 미지수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A2n 두 번째 식에서 n번째 미지수에 곱해져 있는 숫자. 자, 이렇게 우리 표현을 쓰겠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미지수가 n개이고 식이 m개인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이에요. 자, 선형이라고 부르는 건 자, 미지수의 차수를 보세요. 미지수의 차수가 전부 다 1차로 돼 있죠. 그래서 1차 선형 연립방정식이다. 미지수의 차수가 전부 다 1차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미지수의 지수가 전부 다 몇이다? 1이다. 이건 연립방정식을 선형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은 1차식이 아니에요. x의 지수가 뭐죠? 2. x를 미지수로 쓸 때요. 지수가 2니까 우리 선형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기 3xy도 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x의 지수가 1이고 y의 지수가 1이니까 선형일 것이다. 하지만 1차 곱하기 1차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차로 볼 거예요? 2차로 볼 거예요. 미지수끼리 곱해져도 안 돼요. 그래서 미지수는 딱 하나씩만 들어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걸 우리 1차라고 부르겠어요. 우리는 이 1차인 것만 다룰 거예요. 이유는 굽지 않은 것들만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복잡한 식은 안 들어가요. x제곱 이거 안 다룰 거예요. 선형대수학에서는. 자, x 곱하기 y 선형대수학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선형대수학이 가장 쉬운 것만 다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형대수학에서는 선형 1차 연립방정식만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귀찮으니까 선형이란 말을 생략하고 간단히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수학을 하다 보면 수학자들이 굉장히 게으르고 귀찮은 걸 못 견디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선형이란 말이 계속 나오니까 선형대수학을 할 때는
선형이 아닌 거 안 쓸 거거든요. 굳이 선형이란 두 글자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연립방정식 간단히 써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연립방정식을 풀어 나갈 건데요. 자, 먼저 우리는 구체적인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한 것. 자,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쳐다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좀 구체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굉장히 추상적인 선형대수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기본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수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단순한 원칙을 찾아내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착각이에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거 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단순화한 다음에 그거를 일반인들이 보기에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밀어붙여요. 단순한 것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수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단순화해서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할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수학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수학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연립방정식의 해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자, 수학자들이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핵심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가장 기본되는 가장 단순한 원칙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부터 생각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잠깐만 우리 선형대수를 떠나서 다른 얘기를 합시다. 제가 구체적인 연립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했는데 저게 진짜로 구체적일까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진짜 구체적인 방법일까요? 자, 더 근본적인 문제를 나가볼까요? 0이 구체적인 숫자인가요? 자,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 설명드리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0을 숫자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겁을 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1000년 전 유럽으로 돌아갑시다.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수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0이 숫자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0을 숫자로 받아들인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없는 숫자는 뭔가를 나타내는 대상인데 없는 걸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수로 들어온 것은 유럽에서는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라비아라든가 인도는 더 오래됐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0을 숫자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멍청해서?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이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주게 돼요.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어릴 때 강제로 주입을 시켜놨어요. 어릴 때 주입받은 것은 그냥 구체적이고 안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과연 구체적일까요? 3? 자, 3을 여러분 본 적 있나요? 3을 어떻게 가르치죠? 자, 4가 3개를 보여줘요. 그리고 3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본 거는 3을 본 건가요? 4가를 본 거예요. 자, 3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냥꾼 3명이 사냥을 떠났어요. 3일 동안 사냥감을 찾아다니다가 3일 후에 사슴 3마리를 만났어요. 화살을 3발을 쐈어요. 자, 3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3이라고 하는 그 진짜 의미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달라요. 3명의 사냥꾼, 사람 3명이 있는 것. 3일 후에 해가 3번 떴다 지는 것. 자, 이런 식으로 3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3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추상적인 개념이 없다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학은 다 추상적인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릴 때 알고 있는 것들은 구체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워낙 어릴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나이 들어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그 기준이 이 구체적인 대상일 것인가 추상적인 대상일 것인가 요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요. 자, 그건 사실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수학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추상적이고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없어요. 자,
자, 직선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 직선이라고 그렸어요. 직선을 볼 수 있나요? 직선은 뭐라고 배웠죠? 두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두께가 있다는 얘기는 저 직선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직선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진짜 직선은 우리 인간은 보지 못해요. 점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점을 볼 수 없는데, 자, 볼 수 없는 걸 가리키려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상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찍어놓고 점이라고 부르죠. 이건 진짜 점은 아닌 거예요. 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루는 모든 수학은 다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것에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현대 수학의 추상이란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가 왜 저것을 단순이라고 부르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정의를 몇 개를 합시다. 자, 지금 쓰는 정의는 나중에 등장할 거지만 일단 연립방정식을 다룰 거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하겠어요. 자, 이제 선형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요 항이에요. 이 y부터 ym까지 m개의 식이니까 여기 m개의 숫자가 있겠죠? 이 m개의 숫자가 전부 다 0일 때 이 선형 연립방정식을 동차라고 부르겠어요. 자, 동차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요 중에 0이 아닌 게 단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비동차라고 부르겠어요. 자, 동차, 비동차는 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예전 수학자들은 이걸 제차, 비제차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동차, 비동차로 번역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차, 비제차로 번역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특히 공대 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제차, 비제차로 많이 번역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이제 제차, 비제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동차, 비동차로 쓴다. 자, 여러분 제차, 비제차로 쓰는 책에서는 제가 말하는 동차, 비동차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뒤에 나올 결과예요. 항상 수학에서 만족되는 결과인데요. 자, 지금 당장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에요. 비동차 방정식에는 항상 어떤 꼴로 만들어지냐면 특수해 더하기 동차 방정식의 꼴로 만들어져요. 이게 동차, 비동차란 말이 나올 때 수학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연립방정식을 풀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분방정식을 공부해야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똑같이 호모지니어스, 노호모지니어스, 동차, 비동차란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비동차 미분방정식에는 특수해 더하기 동차 미분방정식이 해.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차, 비동차란 말이 나올 때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럴 때 수학자들이 동차, 비동차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립방정식의 경우에는 이 성질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연립방정식을 변형을 시켜요. 그런데 연립방정식을 변형을 했는데 해가 변했다면, 해라고 하는 건 우리 연립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미지수들의 값이거든요. 해가 변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핵심은 요거예요. 해를 찾기 좋은 형태로 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 어쩌면 여러분 중학교 때 선생님들은 연립방정식을 바꾼다는 말을 안 썼을지도 몰라요. 그냥 같은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렀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거고요. 분명히 연립방정식 자체는 변했는데 무엇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연립방정식의 해가 변하지 않도록 식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첫 번째, 두 개의 식의 위치를 바꿔요. 자, 이제 수학에서 A하고 B가 똑같고 C하고 D가 똑같아요. 위치 바꾼다고 달라질 거 없죠. 그래서 1번식하고 2번식의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자, 뭐가 달라지진 않아요? 만족하는 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기호가 등장을 했네요. 여기 요 화살표 기호가 등장을 했죠. 자, 저거는 의미가 있는 화살표예요. 수학에서 화살표는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지만 이런 화살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를 쓰기도 하고요. P이면 Q이다 라고 쓸 때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두 줄짜리 화살표는 수학에서 의미가 달라요. 두 줄짜리 화살표는 앞의 조건을 만족하면 뒤가 만족되는 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두 줄짜리 화살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두 줄짜리 화살표는 이거 무슨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도 참이고요. 요거 둘 다 참이다. 이걸 만족할 때 양쪽 화살표인데 두 줄짜리 화살표를 쓸 거예요. 그 두 줄짜리 화살표라는 것은 이 왼쪽이 만족이 되면 오른쪽도 만족이 되고 오른쪽이 만족이 되면 왼쪽이 만족된다라는 의미로 두 줄짜리 이런 화살표를 쓸 거예요. 자, 이제 이거랑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참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기호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식의 위치를 바꾸면, 자, 이제 이쪽이 만족이 되면 이게 만족이 되고 이게 만족되면 이게 만족이 되는데 차이는 뭐밖에 없어요? 식의 위치를 바꾼 것밖에 없죠. 식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우리 해를 바꾸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 다음에 하나의 식에 0이 아닌 상수배를 곱할 거예요. 자, K가 0이 아니라면 A가 B하고 똑같으면 A에다 똑같이 K를 곱해봐요. 당연히 똑같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에서 왼쪽 되는 게 항상 만족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K가 0이면 오른쪽에서 왼쪽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우리 K가 0이면 0 곱하기 A는 0 곱하기 B 같죠? 둘 다 뭐니까? 둘 다 0이에요. 자, 0은 0이다. 자, 그렇다고 A하고 B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K가 0이 요 조건이 없으면, 요 조건이 없다면 무엇만 성립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은 갈 수 있지만 오른쪽 왼쪽은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연립방정 식의 해를 유지하면서 변형할 때는 항상 되돌릴 수 있어야 돼요. 되돌릴 수 없는 작업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 2번 작업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K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K가 0만 아니면, 자, 이제 A에다 K 곱하고 B에다 K 곱했어요. 원래 A하고 B가 똑같아야지만 저기 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립방정식에도 하나의 식에다가, 자, 이제 하나의 식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더라도 식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가 하나의 식의 상수배를 다른 식에 더하는 거예요. 자, A하고 B가 똑같고 C하고 D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A, B는 똑같이 놔두고요. A에다가 K 곱하기 C를 더하고 똑같이 K 곱하기 D를 더해요. 그래도 똑같게 되죠. 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 작업을 반대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요 식에다가 K배를 곱해서 더해버리면 원래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되돌릴 수 있는 작업이고요. 자, 이 경우는 K가 0이 돼도 괜찮아요. K가 0이면 뭐가 돼버리죠? 이것도 0, 이것도 0이니까 원래 식하고 달라질 게 없죠. 그렇죠? 잠깐 제가 이거 잘못 썼군요. 여기 식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잘못 썼어요. 이거 수정할게요. KA 더하기 C는 KB 더하기 D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어요. K가 0이면 이것도 0, 이것도 0이니까 C는 D.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식은 세 번째를 쓰더라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차이가 있다면 2번하고 3번에 중요한 차이가 있죠. 2번 작업은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야 돼요. 3번 작업은 K라는 상수가 0이어도 괜찮아요. 자, K가 0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 써볼까요? 되겠습니까? KA 더하기 C는 KB 더하기 D.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K가 0이면 C는 D, A는 B이고 C는 D이다.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3번 작업은 모든 상수 0도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 1번부터 세 번째 3번까지 작업이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되돌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역적이라고 부르겠어요. 되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1번 작업이 가역적인 건 너무 당연하죠. 두 개의 식의 위치를 바꿨어요. 다시 바꾸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1번식하고 2번식의 위치를 바꿨어요. 1번식, 2번식 다시 바꾸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1번은 너무 당연해요. 자, 2번 작업을 봅시다. 자, 원래 식이 이쪽 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이, 이런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1번식에다 2를 곱해서 바꿨어요. 자, 차이가 나는 거라고는 이 1번식이 2배로 바뀌었죠. 그래서 1번식에다 2를 곱해서 바꿨는데요. 자,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는 1번식에다 뭐 곱하면 돼요? 2분의 1 곱해지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2번 작업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
되돌릴 수 있으니까 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3번 작업. 자, 마찬가지죠. 왼쪽 식에다가 1식을 2식에 더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변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에 1번 식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번 식에 더해버리면 이 식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자, 이 식에다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2번 식에 더하면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9 빼기 5. 이 편이 여기 안 나오는 단위네요.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9 빼기 5가 돼서 요 식이 만들어져 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작업은 언제든지 우리 되돌릴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기본이에요. 자, 이제 기억합시다. 두 개의 식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의 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하나의 식에 상수를 곱해서 다른 식에 더하는 이 세 개의 작업은 연립방정식은 변형을 시키는데 뭐는 변하지 않는다? 해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미지수가 3개, x 더하기 2yg는 3, 자, 3x 마이너스 y 빼기 3g는 마이너스 1, 2x 더하기 3y 더하기 g는 4. 자, 읽기도 굉장히 힘들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볼 거예요. 자,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1번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2번식에 더하겠어요. 자, 이 1번식에다가 뭘 곱해요? 마이너스 3을 곱해요. 자, 마이너스 3을 곱한다는 얘기는 왼쪽에도 곱해야 되고요, 오른쪽에도 곱해야 돼요. 양쪽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해서 2번식에 더해버리면 자, 뭐가 돼버리죠? 앞에 3x가 사라져버리죠. 자, 그래서 자, 볼까요? x를 마이너스 3 곱해서 3x 했으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여긴 마이너스 y인데요. 2y에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y가 돼버리죠. 마이너스 6y랑 마이너스 y 더하면 마이너스 7y. 자, 이거 마이너스 3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g죠. 거기다 마이너스 3g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6g.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를 마이너스 1에 더하니까 마이너스 10.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식의 마이너스 2배를 1번식의 마이너스 2배를 3번식에 더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만들어지죠. 자, 분명히 이 연립방정식하고 이 연립방정식은 달라요. 하지만 해는 같다. 자, 이게 우리 연립방정식 풀이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죠. 자, 이제 우리 3번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요. 2식하고 3식을 바꾸겠어요. 자, 먼저 3번식에 마이너스 2를 곱했기 때문에 이게 뭐로 바뀌어요? y 더하기 g는 2로 바뀌죠. 3번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하고 뭐를 바꿨어요? 2번식하고 3번식을 교환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고 이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y를 이용해서 요 마이너스 7y를 없앨 수 있어요. 자, 2번식에 7배를 해서 3번식에 더해버리면 여기다 7배를 해서 여기다 더해버리면 이거 사라져버리죠. 자, 그래서 얻은 결과가 이 결과로 만들어져요. 자, 그랬더니 g는 4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g가 4니까 4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뭐예요? y 더하기 4는 2죠? y 더하기 4가 2니까 y는 뭐예요? 마이너스 2. 자, g는 4고 y가 마이너스 2예요. 이거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x는 3.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풀지 않고요.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요 식에다가 자, 2번식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1번식에 더해버리면 자, 2번식에 마이너스 1번식에 더해버리면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바뀌어요. 한 번 더 합시다. 3식에다가 1식을 더하고요. 3식에 마이너스 1배를 2식에 더해요. 그럼 뭐가 다 사라지냐면 요식만 남아요. x는 3, y는 마이너스 2, g는 3. 아까 구한 거랑 어때요? 결과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핵심은 무엇이에요? 아까 했던 세 가지 방법을 반복을 해서 우리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연립방정식이 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연립방정식도 있어요. 자,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까요? 자, 1식에 마이너스 2배를 해서 1번식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번식에 더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무슨 뜻이에요? 0과 5는 똑같다? 이거 모순이죠. 이거 모순이에요. 이게 모순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우리 원래 식을 만족하는 XYZ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연립방정식이 해를 갖는 것은 아니고 해를 갖지 않는 연립방정식도 있다. 자, 또 있어요. 해가 무한히 많은 연립방정식도 있어요. 자, 푸는 방법은 우리 여러분 교재에도 제가 써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쭉 따라가 보시면 돼요. 저 계산을 따라서 먼저 1식에 마이너스 4배를 해서 2식에 더해주고요. 1식에 마이너스 2배에서 3식에 더해주고. 자, 저 작업을 계속해 나가면, 자, 이제 이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저는 결과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얻은 결과가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요식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g가 0이라면 이건 뭐죠? x는 1 더하기 g예요. 그렇죠? x는 1 더하기 g니까 g가 0이라면 x는 1. y는 뭐죠? y는 4 빼기 2g. 따라서 4. 자, g가 0이라면 x는 1, y는 4예요. g가 1이라면 x가 2, y가 2예요. 자, 이거 집어넣어 보세요. 자, x에다 1, y에다 4, g에다 0 집어넣으면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해요. 자, x에다 2, y에다 2, g에다 1 집어넣으면 또 연립방정식을 만족해요. 연립방정식가 벌써 2개 이상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g에다가 아무 값이나 알파란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자, g가 알파예요. 그럼 y는 뭐가 만들어져요? 4-2알파. x는 뭐예요? 1 더하기 알파. 이게 연립방정식이 돼버려요. g에다 3 집어넣으면 y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자, x는 뭐죠? 4. g의 값에 따라서 x, y 값이 결정돼 버리고요. 모든 것이 다 뭐가 돼버려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유일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잘 봅시다. 이 경우에 x, y 값은, x하고 y 값은 무엇이 결정되면 결정돼요? g의 값이 결정되면 따라서 결정이 되죠. g가 0이면 x는 몇, y는 몇. g가 1이면 x는 몇, y는 몇.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종속된다고 부를 거예요. 종속이란 따라간다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g에 종속된다, g의 값에 따라서 x, y는 결정이 되어버린다. 자, 그래서 이럴 때 g를 독립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독립변수란 무슨 뜻이에요? g는 독립적으로 움직여도 돼요. 근데 g가 결정이 되면 x, y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돼요? g에 따라 결정이 된다. x, y를 종속변수라고 일단 부르겠어요. 자,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이 되어버려요. 자, 일단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자, 아까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 얘 1.2번이었죠? 자, 그때 종속변수가 있나 봅시다. 얘 1.2의 답은 이렇게 됐어요. x는 yg에 종속되지 않아요. y도 xg에 종속되지 않아요. x값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g의 값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g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종속되는 변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유일했다. 자, 여기는 종속되는 변수가 x, y 2개가 있네요. 해가 유일하지 않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자, 나중에 이것을 다른 용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해 나갈 거고요. 자,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을 조금 전에 우리가 몇 개를 풀어봤죠. 해가 유일한 경우, 해가 없는 경우, 해가 무한히 많은 경우. 자, 이거는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은,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equal d 이렇게 되는 건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풀었던 연립방정식 3개는 평면 2개 내지는 3개의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볼까요? 이거는
평면의 방정식이죠. 평면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는데 3개의 식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3개의 평면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점을 찾자. 자, 이런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제 3개의 평면이 여기 있는 하나, 2개, 3개 평면이라면 3개의 평면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점 뭐밖에 없어요? 요 한 점밖에 없죠. 자, 저 점만이 3개의 평면에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자, 요 점은 어느 평면에 들어있지 않아요? 요 평면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3개의 평면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점이 하나일 때 연립방정식이 유일하게 된 거고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3개의 평면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점은 없어요. 자, 여기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어느 평면에 없어요? 이 평면에 없죠. 자, 여기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이 위에 평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우리 연립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 자, 그리고 요게, 자, 이제 3개의 평면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점들이 어떤 점이에요? 여기 요 직선상에 있는 점들이죠. 그래서 이 미지수가 3개인 경우 연립방정식에가 없다, 유일하게 하나다, 무한히 많다 라는 차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지수가 2개일 때는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것이고요. 미지수가 4개 이상일 때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겨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일단은 우리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어요. 자, 이제 우리 연립방정식을 다르게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아까 말했지만 수학자들은 귀찮은 거 굉장히 싫어해요. 불필요한 거 쓰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제에 풀었던 우리 방정식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쓰겠어요.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 x, y, g는 항상 제자리에 있고 등호도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식을 어떻게 변형하더라도 저건 제자리에 있거든요. 자, 굳이 쓸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생략되어 있는 0과 1을 찾아 쓰자.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1 곱하기 x, 1이 생략되어 있죠. 자,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더하기 0배의 y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0하고 1을 찾아서 일단 써보죠. 그래서 일단 생략되어 있는 0과 1을 전부 찾아 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아까 말했지만 이제 불필요한 것이 뭐가 불필요해요? x. 이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굳이 뭐하러 쓰겠냐라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 g도 마찬가지, 등호도 마찬가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 우리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그걸 생략하고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써버리겠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볼 거예요? 이거 1x 더하기 2y 더하기 1g는 3이다 라고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g는 마이너스 1이다. 똑같은 식이 돼버리죠. 이건 뭐예요? 2x 더하기 3y 더하기 1g는 4다. x 더하기 이거 0이니까 더할 필요 없죠? x 마이너스 g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원래 식을 그대로 읽어줄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자, 물론 이 과정을 좀 더 정확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행렬을 연산을 공부하고 나면 이 과정을 정확한 의미로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수학자들이, 여러분들은 수학의 발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순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수학자들도 제일 처음엔 이게 편리하니까 쓴 거예요. 이 편리한 이유를 대야죠. 수학자들은 편리하다고 그냥 쓰진 않아요. 뭔가 이게 편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대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이유를 대기 위해서 행렬의 덧셈, 곱셈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이렇게 쓰면 편리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 수학자들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수학이 어떤 천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발전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편리한 것을 찾아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의 이 정확한 이유는 나중에 행렬의 더하기 곱하기로 공부한 다음에 정확히 써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히 봅시다. 이렇게 쓰면 편해요. 이렇게 쓰면 편하니까 편한 걸 가지고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편하게 된 이유를 수학자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나중에 이유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이유를 만들어낸 과정을 나중에 따라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건데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는 미지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x, y, g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선형대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미지수를 갖는 그러한 연립방정식을 공부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를 어떻게 쓸 거예요? x1, x2, x3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미지수를 중학교식으로 x, y, g라고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x1, x2, x3 이렇게 우리 미지수를 바꿔서 우리가 쓰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좀 전에 봤지만 이런 형태의 대상을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숫자들을 상자 모양으로 배열을 한 것을 다루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거 우리 뭐라고 읽을 거예요? x 더하기 2y 더하기 3g는 3.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상을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다 이름을 붙입시다. 이러한 대상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집합 S의 원소를 몇 개를 골라요? m 곱하기 n개의 원소를 n개의 가로줄, n개의 세로줄에 배열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m개의 가로줄, n개의 세로줄이 된 것을 n행, n열, 행렬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행을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르고요.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m행, n개의 가로줄과 n열, n개의 세로줄로 이루어진 숫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괄호로 자, 묶을 거예요. 자, 괄호도 이런 괄호를 쓰기도 하고요. 꺾인 괄호를 쓰기도 해요. 이거 괄호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든지 상관없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저도 수업 시간에 두 개를 혼용해 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줄이 몇 개 있어요? m개의 가로줄, n개의 세로줄, 유식한 말로 m행 n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m행 n열 중에 좀 전에 위로 가볼까요? 자,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몇 개의 가로줄이 있어요? 3개의 가로줄, 4개의 세로줄이 있죠. 그래서 이건 3행 4열짜리 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은 첫 번째 가로줄과 첫 번째 세로줄 공통에 걸쳐 있는 거예요. 1행 1열이죠. 저희 1을 1행 1열 성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은 그럼 뭐가 되죠? 2행 2열. 요 가운데 마이너스 1은 2행 2열 성분이에요. 자, 여기 마이너스 하면 뭐죠? 2행 3열 성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i행 j열에 걸쳐 있는 숫자를 ij 성분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이렇게 쓰겠어요. ij 성분이다. 행렬의 i행과 j열에 있는 원소를 ij 성분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또 첨자가 등장했죠. 이제 여기는 a의 11이에요. 앞에 쓰인 일은 무엇을 의미하자? 행을 의미하자. 뒤에 쓰인 일은 열을 의미하자. 자, 그래서 여기는 a의 1행 1열 성분. 자, 이거 뭐죠? a의 1j라고 썼어요. a의 1j예요. 1행 j열. 자, 이렇게 그냥 기호로 쓰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행을 먼저 열을 나중에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제가 원칙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수학자들이 원칙이라고 말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칙이니까 절대적으로 지켜라.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행을 먼저 쓰고 열을 나중에 써요.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전치행렬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이게 좀 뒤집혀 있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쓸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aij라고 썼어요. i행 j열에 있는 원소다. 자, 그리고 이걸 다 쓰기 싫죠. 그럼 어떻게 써요? a에 ij라고 쓰고 간단히 써버려요. 자, 수학자들은 이렇게 쓰는 것도 지겨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단점이 있어요. 몇 행 몇 년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몇 행 몇 년인지 강조할 때는 여기다 뭘 써요?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이거 안 쓸 때도 많아요. 안 써도 알고 있을 때는 생략도 해요. 저것도 쓰기 싫어요. 이게 수학자들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우린 머릿속에 뭘 상상하는 거예요?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자, 수학자들이 얼마나 귀찮은 걸 싫어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여기 주어진 행렬은 몇 행 몇 열짜리 행렬인가요? 줄이 가로줄이 2개 2행 3열짜리 행렬이죠. 자, 1행은 무엇이에요? 1, 2, 3이 1행이고 2행은 4, 5, 6이 2행이에요. 자, 이제 1열은 1, 4, 2열은 2, 5, 3열은 3, 6. 이 행렬인 게 우리 행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n행 n열짜리 행렬로 이루어진 집합을 이렇게 쓸 거예요. 자, 행렬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 행렬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렬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렇게 쓰겠어요. S의 원소로 만들어진 m행 n열짜리 행렬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 자, 그래서 여기 m 컴마로 썼지만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S의 원소로 이루어진 m행 n열짜리 행렬들의 집합인데요. 자, 우리는 주로 실수만을 다룰 거예요. 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거의 실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실수를 쓰면 되는데 생략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아까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했던 거죠. 이 순서쌍들의 집합이 뭐였죠? 우리 Rn. 실수들의 n개를 순서쌍으로 만들었어요. 저 Rn은 몇 행 몇 열짜리 행렬이죠? 1행 n열짜리 행렬이죠. 그래서 Rn은 자, 이제 뭐예요? 1행 n열짜리 행렬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루는 가장 쉬운 행렬이 뭘까요? 1행 1열짜리 행렬. 숫자죠. 자, 이제 숫자들은 괄호도 생략하고 안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다루는 숫자는 바로 무엇이었어요? 1행 1열짜리 행렬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다루기 쉬운 행렬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1행 1열짜리 행렬, 실수들이다. 자, 잊지 마시고요. 이 실수도 분명히 행렬로 다룰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이제 행렬 두 개가 똑같다라는 말을 정의합시다. 행렬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것은 자, 이제 두 개의 행렬이 있는데 일단 행의 수하고 열의 수가 똑같아야 돼요. 하나는 2행 3열짜리, 하나는 3행 5열짜리라면 절대로 생긴 모양이 다르니까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행의 수하고 열의 수가 똑같아야 되고요. 자, A라는 행렬은 M행 N열짜리, B는 S행 T열짜리라면 M하고 S가 똑같고 N하고 T가 똑같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대응되는 성분이 뭐가 돼야 돼요? 전부 다 똑같을 때 두 개의 행렬이 같다라고 부르겠어요. 뭐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제 우리 연립방정식을 조금 전에 그래서 행렬로 표현했죠. 이 연립방정식은 행렬로 표현한 거예요. 이 행렬은 이 연립방정식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식에 해당되는 게 뭐죠? 행렬의 1행. 두 번째 식에 해당되는 게 행렬의 2행. 세 번째 식에 해당되는 게 행렬의 3행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를 보존하는 세 개의 작업, 세 가지가 있었죠? 식에 대한 세 가지예요. 1번식과 2번식을 바꿔도 해는 변하지 않는다? 행렬로 가면 뭐가 되죠? 1행과 2행을 바꾸더라도 연립방정식 해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연립방정식 해를 바꾸지 않는 해를 보존하는 이라고 부를 거예요. 연립방정 해를 보존하는 세 가지 작업에서 이 식을 무엇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행으로 바꾸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변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선형대수학의 굉장히 기본적인 작업인 기본 행연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기본 행연산은 자, 무엇이에요? 아까 우리가 식이라고 불렀던 자리에 전부 다 뭐로 붙였어요? 행이란 말로 바뀐 거예요. 행렬을 무엇으로 봤을 때? 행렬을 연립방정식으로 쳐다봤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변하지 않게 만드는 세 가지 작업을 우리 뭐라고 부르겠어요? 기본 행연산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 행연산은 되돌릴 수 있어요. 아까 연립방정식을 해를 변하지 않게 만드는 세 가지 작업은 되돌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행렬로 표현한다면 이거 A에서 A라는 행렬에 I행과 J행을 바꿨어요. B로 만들었어요. B를 다시 A로 바꾸고 싶어요? 또 바꾸면 되죠. 그럼 제자리로 돌아와요. 1행과 2행을 바꿨다가 또 바꾸면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작업은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작업은 A의 I행에다가 알파를 곱했어요. 근데 알파가 0이 아니어서 B로 바꿨어요. B를 다시 A로 붙일 거예요. I행에다가 알파분의 2를 곱해버리면 알파가 곱해졌는데 알파분의 1을 곱해버리면 제자리로 돌아가죠. 1을 곱한 거니까.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핵심이 알파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분의 1이 있죠. 자, 수학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
분모에 0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니니까 되돌릴 수 있다. 자, 이거 마찬가지. 세 번째 작업. 자, J행에다가 I행의 알파벳을 더했어요. 다시 빼주면 더했던 게 사라져버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기본 행연사는 항상 되돌릴 수 있는 작업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나중에 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기본 열연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연산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바꾸지를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연립방정식이 열을 바꿨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가 버리네요. 자, 열을 바꾸면 1열과 2열을 바꾸면 자, 뭐가 돼버려요? 자, 이게 두 개를 바꿔버리면 어떤 방식이 돼버리죠? 2x 더하기 y 더하기 c는 3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요 2열이 1열로 가고 1열이 2열로 가버리면 연립방정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x의 개수가 바뀌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열연산은 무엇을 보존하지는 못해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보존하지는 못해요. 자, 그렇다고 열연산이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자, 나중에 우리는 이 기본 행연산과 기본 열연산이 보존하는 성질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선형대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이에요. 자, 수학자들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찾아내면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 행연산과 기본 열연산이 무엇을 보존하는가. 일단 두 개는 달라요. 기본 행연산은 무엇을 보존하죠? 연립방정식의 해를 보존해요. 해를 안 바꿔요. 기본 열연산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변해요.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연립방정식을 풀 때에는 절대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기본 열연산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다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때 뭐 해도 괜찮아요? 기본 열연산을 해도 괜찮다라는 작업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인지를 또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자, 아까 얘 1.2의 표현을 행렬로 고친 거예요. 아까 식들이었죠. 아까는 이거 뭐로 봤던 거예요? 자, 이제 뭐죠?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6g는 마이너스 10 이라고 봤던 것을 행렬로 쓴 것밖에 없어요. 여기 작업은 아까 식이라고 썼던 것을 행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행렬로 바꿔서 풀어버리면 자, 이제 우리 x, y, z 등호를 쓰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어지죠.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행렬을 찾아봅시다. 자, 분명히 요 행렬과 요 행렬은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 행렬인데 이때에는 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자, g는 4고요. g의 4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y는 마이너스 2고 대입하면 x는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었어요. 이 행렬은 무슨 행렬이죠?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기 쉬운 행렬이에요. 분명히 둘 다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데 두 개는 달라요. 이 행렬은 연립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를 구하기 쉬운 행렬. 자, 두 번째 방법 더 나갔었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건 더 쉬워요. 그냥 x는 3, y는 마이너스 2, g는 4.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자, 어떤 행렬이에요?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렬이 이 행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목표가 정해졌어요.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바꾼 다음에 행렬을 기본 행연산으로 변형을 하는데 어떻게 변형할 거예요?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을 해버리면 우리는 해를 구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우리 얘 1.2하고 1.3도 똑같이 행렬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0은 5다? 모순이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에 해봅시다. 여기만 더 썼거든요. 아까 우리 해가 무한히 많고요. x는 뭐라고 그랬어요? x는 1 더하기 4알파, y는 4 더하기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구해졌거든요. 자, 아직 우리는 행렬의 덧셈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행렬의 덧셈 뭐 정의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것이 종속변수고 어떤 게 독립변수인지 잘 봅시다. 자, 요 식을 보고서 어떤 게 독립변수고 어떤 게 종속변수인지 알 수 있죠.
이게 뭐에 해당돼요? x에 해당되는 거죠. x는 무엇이다? 1 더하기 g다. 요 마이너스는 g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항하면 x는 1 더하기 g다. 요 1이 뭐에 해당되는, y에 해당되는 거죠? y는 뭐예요? 4 마이너스 2g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행렬을 보고, 자, 이제 요 식은 지워버릴 거예요. 자, 어느 것이 독립변수고 어느 게 종속변수인가 알 수 있어요? 여기 1이 있는 요것들은 무엇이다? 종속변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해가 무한히 종속변수가 있으니까 해가 무한히 많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1이 있어요. 해가 유일했죠? 자,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선형대수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뭔가 랭크라고 부르는 용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랭크란 걸 공부하고 나면, 자, 무엇이 해 공간의 차원을 주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행렬이 연립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행렬이겠느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 행렬을 우리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도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기하 가우스 행렬이라고 부르는 교재도 있고요. 그냥 에틸론 행렬 그냥 그대로 쓰는 교재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교재가 있지만 이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 대한수학회 용어집의 공식 용어니까 저는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자, 행렬에 한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을 행의 선행 성분 또는 선두 요소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자, 요 일행의 선두 요소는 뭐죠? 1. 이행의 선두 요소 2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꿉시다. 요 행렬로 왔어요. 요 일행은 선두 요소가 뭐예요? 1. 선두 요소가 뭐죠? 1. 선두 요소가 뭐예요? 없어요. 이렇게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의 선두 요소라고 하는 건 어느 행을 딱 결정한 다음에 그 행에서 0이 아닌 것으로 처음으로 나오는 원소를 선두 요소라고 부르겠어요. 선두 요소 또는 선행 성분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각각의 행의 선두 요소, 선행 성분은 반드시 무엇이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임의의 두 개 행을 끄집어냈어요. 자, 둘 다 선행 성분을 갖고 있다면 아래쪽 행의 선행 성분이 위쪽 행의 선행 성분보다 오른쪽에 놓여 있어야 돼요. 좀 이따가 예를 보면 생각할 거예요. 자, 모두가 0인 행은 다른 행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선행 성분의 위에 있는 성분들이 전부 다 0에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런데 1번부터 3번까지만 만족되는 행렬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행사다리꼴 행렬이라고 부르겠어요. 기하이란 말이 들어가는 건 요 4번까지 만족되는 것. 4번을 빼고 1번부터 3번까지 만족이 되면 행사다리꼴 행렬이라고 부르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아까 우리가 예 1.9에서 봤던 연립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행렬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그냥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자, 1행의 선행성분이 뭐죠? 1. 2행의 선행성분 1, 3행의 선행성분 1이에요. 모든 행의 선행성분은 1이다. 그리고 행이 아래로 갈수록 선행성분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전부 다 0인 행은 없어요. 뺐어요. 자, 이게 뭐예요? 행사다리꼴 행렬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행렬이다. 행사다리꼴 행렬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렬이다. 자, 그럼 목표가 정해졌어요.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해요. 기본 행렬은 세 가지를 작업을 해서 무엇으로 바꾸면 돼요? 행사다리꼴 행렬이나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로 고쳐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연립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방법이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다음 행렬들을 보고 이 행렬들이 행사다리꼴인지 기하행 사다리꼴인지 아닌지를 봅시다.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행사다리꼴이 아니에요. 왜? 1행의 선행성분이 1이 아니고 2죠.
그래서 저거는 행사다를 꼴이 아니에요. 자, 이거 아니에요. 왜 이유가 뭐죠? 000에 있는 행은 모든 행의 아래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행사다를 꼴이 아니에요. 자, 이거 1행의 선행성분 1, 2행의 선행성분 1이에요. 근데 어디에 모순이죠? 행이 아래로 갈수록 선행성분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1행에서 2행으로 가는데 선행성분이 왼쪽으로 갔죠. 그래서 저건 행사다리 꼴이 아니에요.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행렬들이 행사다리 꼴이지만 기하행사다리 꼴은 아니에요. 자, 이유가 뭔지 봅시다. 선행성분은 전부 다 1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행이 아래로 갈 때 오른쪽 가고 있고요. 0이 있는 행들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선행성분이거든요. 요 선행성분의 위쪽에 있는 숫자가 뭐가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기하행사다리꼴 행렬은 위쪽에 있는 숫자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 사 때문에 기하행사다리꼴 행렬은 안 돼요. 자, 이거 행사다리꼴을 알 수 있죠? 근데 기하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3 때문에. 요 1이 선행성분이에요. 그 위에 있는 원수는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성분의 아래쪽은 0일 수밖에 없어요. 행사다리꼴이면. 이유가 뭘까요? 아래쪽에 있는 행렬의 선행성분은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 행은 선행성분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D 아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사다리꼴 행렬은 선행성분의 아래쪽은 0인 건 확실해요. 위쪽이 0이라는 걸 보장할 수 없고요. 위쪽이 0이 되는 요 행렬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기하행사다리꼴 행렬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여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여기 2가 있는데 이게 왜 기하행이냐? 자, 문제는 요 1이죠. 저 1이 선행성분인가요? 선행성분이 아니죠. 선행성분은 무엇이에요? 여기 1이 선행성분이에요. 이 1의 위쪽은 전부 다 0이죠. 끝. 이 뒤에 요 3개는 선행성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줄에는 자, 이제 1은 선행성분이 아니에요. 왜? 앞에 1 때문에. 3도 아니에요. 요 1 때문에. 0은 선행성분이 없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왜 이게 지워지지 않고 편이 나오나요? 요 1을 하고 3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1행의 선행성분 1, 2행의 선행성분 1. 행이 아래로 갈수록 선행성분이 오른쪽에 가 있죠. 0이 있는 행은 제일 아래가 있어요. 선행성분의 위아래는 전부 다 0이에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기하행사다리꼴 행렬이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행렬을 기하행사다리꼴 행렬인지 아닌지 고민할 때가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열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선행성분이 하나도 없는 열이니까 선행성분이 없는 열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번 시간은 꽤 강의가 길어지네요. 자, 우리 동치관계라고 하는 걸 간단히 설명하겠어요. 이 동치관계는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수학을 전공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하겠어요. 동치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거를 의미해요. 진짜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성질이 똑같은 것을 가질 때 동치관계를 갖는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A하고 A는 관계를 갖고 있고요. A하고 B가 관계를 갖고 있으면 B하고 A가 관계를 갖고 있고요. A하고 B가 관계를 갖고 있고 B하고 C가 관계를 갖고 있으면 A는 C의 관계를 갖고 있다. 저 세 개를 만족하면 동치관계라고 부를 거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동치관계가 등호. 진짜 같아요. A는 A죠. A 이퀄 B이면 B 이퀄 A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해요 라고 말하지만 수학에서는 순서를 바꾸면 항상 똑같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등호는 언제든 똑같지만 이게 등호가 아니라면 순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A하고 A가 자기 자신이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을 왜 써요? 이거 의미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자, 이게 순서 바꾼 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저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치관계를 가장 쉬운 걸 봅시다. 우리 국적을 따지겠어요.
이중 국적이 없다고 칩시다. 자, 뭐 나라는 딱 자기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분류가 돼요? 국적으로 분류가 되죠. 전 세계 몇십억의 사람들이 한 100몇 개 나라의 국적으로 분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자, 나는 나하고 관계를 갖고 있어요. 국적이 똑같아요. 자,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자, 나하고 여러분이 국적이 똑같으면 순서 바꿔도 똑같아요. 자, A가 대한민국 사람, B가 대한민국 사람. 둘 다 관계를 갖고 있죠. 같은 국적의 사람이에요. B하고 C가 같은 국적의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A하고 C는 같은 국적의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사람은 달라졌지만 뭔가 변하지 않게 공통으로 갖고 있는 성질들을 표현할 때 동치관계라는 표현을 쓴다. 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행렬 A가 주어졌어요. 여기다가 유한번의 기본 행렬산을 통해서 새로운 행렬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A하고 B가 관계를 갖는다고 쓸 거예요. A하고 B는 다른 행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A에서 시작을 해서 기본 행렬산을 유한번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행렬 B를 얻었다면 A하고 B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관계를 갖는다라고 쓸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행동치라고 부를 거예요. 동치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동치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간단히 봅시다. A하고 A가 행동치다? 간단해요. A에서 1n과 2n을 교환하면 새로운 행렬이 얻어졌죠? 다시 한번 또 교환할 거예요. 어디로 되돌아와요? 제자리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두 번의 기본 행렬산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뭐죠? A하고 A는 관계를 갖는다. 자, 이제 A에서 B까지 유한번의 기본 행렬산을 통해서 도달했어요. 자, 아까 기본 행렬산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되돌릴 수 있다고 그랬죠. 유한번의 기본 행렬산을 거꾸로 되돌려버리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B를 얻은 기본 행렬산을 거꾸로 되돌려버리면 B에서 출발해서 A로 갈 수 있다. A하고 B가 행동치면 B하고 A도 행동치다. 자, A에서 B로 유한번의 기본 행렬산을 통해서 구했어요. 자, B에서 C로 유한번의 기본 행렬산을 통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자, A에서 C로 갈 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기본 행렬산은 몇 번 하면 되죠? 유한번. 어차피 유한번에 유한번 더해봐야 유한번이니까. 따라서 A하고 C가 관계를 갖는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동치관계 3개의 조건을 만족하고요.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행동치라고 부를 거예요. 자, 동치관계란 말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동치라고 부를 때는 뭔가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죠? 행렬 A를 연립방정식으로 본다면 행렬 A에서 기본 행렬산을 유한번을 통해서 B로 바꿨어요. 뭐가 변하지 않아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모두 연립방정식의 해를 공통해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A하고 B가 행동치다. 연립방정식으로 본다면 해가 똑같다. 연립방정식의 관점으로 본다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해가 똑같으니까. 하지만 연립방정식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구별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행동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어버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우스 요단 소거법 또는 가우스 조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사실 이 제2를 어떻게 읽냐인데요. 자, 자기 국적에 따라 읽으면 요단이라고 읽어줘야 맞아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조단이 되겠지만, 그래서 가우스 조단 소거법, 가우스 요단 소거법 다 사용하는 말이고요. 또 이 요단은 빼고요.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요단 소거법이라고 불러요. 자, 좀 전에 말했지만 행동치관계는 뭐를 보존해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보존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렬 A와 행동치인 기하행사다리꼴 행렬을 구하는 작업을 가우스 요단 소거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A와 요 기하행사다리꼴 행렬이 행동치니까 뭐가 변하지 않아요? 연립방정식에는 변하지 않고 똑같죠? 자, 근데 A를 요 기하행사다리꼴 행렬을 고치면 뭐가 풀린 거예요? 연립방정식이 풀린 것이다. 그래서 행렬 A에서 A의 기하행사다리꼴 행렬을 구하는 작업을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자,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행렬 A의 기하행사다리꼴 행렬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작업이 바로 무엇이에요? 가우스 요단 소거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를 하나 봅시다. 우리는 꼭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왜 연립방정식을 푸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풀 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지 않고요. 해가 있다 없다만 알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연립방정식 해가 있다만 알아도 끝. 해가 없다만 알아도 끝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굳이 꼭 연립방정식을 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문제는 해가 하나만 있느냐, 해가 무한히 많으냐가 핵심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를 풀 때 나는 해가 무한히 많다만 결정하면 돼요. 해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 때에는 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뭐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예요.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은 해를 구할 때 편리한 행렬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는 안 구해도 돼요. 해가 있느냐 없느냐, 무한히 많으냐 유일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 문제를 풀 때는 굳이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봤지만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한히 많다. 미지수 중에 독립변수도 있고 종속변수도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가 무한히 많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설명하는 것들, 언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주제들이 돼요. 자, 제가 연습 문제를 드릴 텐데요. 연습 문제를 풀 때 연립방정식 해를 끝까지 구하기 전에 이거 해가 무한히 많을 거야. 이건 해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을 거야. 이건 해가 없을 거야. 라고 짐작하게 되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그 순간들을 여러분이 느껴보면서 문제를 풀고 나면 나중에 수학자들이 거기다 이론을 갖다 붙일 거예요. 여러분이 느낀 것과 그 이론이 맞아 떨어지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1강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저것을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1강에서 우리가 설명드리는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자, 남아있는 부분들은 응용 문제 몇 개를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자, 함수 y가 주어져 있는데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의 x제곱이에요. 2차 함수예요. 근데 a0, a1, a1을 뭔지 몰라요. 근데 저 함수가 요 세 점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요 a1, a, a3을 구하라는 문제. 자, 요 세 점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y에다가 1, 6을 집어넣으면 x에 1이 들어가면 y가 뭐가 된다? 6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x에 1이 들어가면 여기 6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a0 더하기 a1 더하기 a는 6이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어요. 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2가 되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그래서 a0 더하기 2a1 더하기 4a는 이게 무엇이라고요? 3. 두 번째 식을 얻어요. 이렇게 점을 전부 다 대입하면 연립방정식을 얻게 되고요.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행렬이 바뀌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선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선을 그렸지만 저것도 역시 혼동의 여지가 없으면 안 그려도 돼요. 자, 내가 처음부터 이런 연립방정식을 생각할 것이다. 혼동의 여지가 없으니까 선 안 그려도 괜찮아요. 선을 꼭 그려야 할 때는 나중에 동차, 비동차를 구별해서 생각할 때가 선을 구별할 때니까 일단은 그냥 생략하고 씁시다. 자, 그래서 우리 선을 생략하고 표를 그리면 이렇게 따라가요. 자, 이거는 다른 교재에 있는 풀이를 제가 그대로 스캔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표현이 조금 달라지죠. 제가 여기 화살표를 썼었는데 여기는 그냥 뭐를 썼어요? 두 줄짜리 이걸 썼어요. 뭐라고 쓴 거예요? 행동치다. 자, 그 다음에 이 R은 뭘 뜻해요? 행이란 뜻이에요. 교재마다 조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른 게 아까 저는 -1 곱하기 1행 더하기 2행이라고 아까 썼던 거예요. 2행이 기준이고요. 요거를 2행에 더했단데요. 이것은 2행에다가 요것을 더했다라고 뒤에 쓴 거예요. 자, 이렇게 교재마다 표현하는 게 다르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보든지 그냥 의미를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죠. 그대로 따라가시면 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을 구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것.
행렬을 연립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을 고치는 작업은 단순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1강 연습 문제에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서 연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나중에 연습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요령은 설명을 그때 해드릴 거고요. 자, 교재마다 기호가 다르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가 구해진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A0는 11, A1은 마이너스 6, A는 1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버려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원하는 세 점을 지나는 함수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응용 문제는 이제 우리 전기회로를 분석하는 건데요. 자, 전기회로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여기 접촉점이라고 하는 게 이 회로가 만나는 점들이에요. 이런 점으로는 전류가 I2가 들어오고요. I1이 들어오고 I3이 나가죠.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똑같다라는 원칙을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닫힌 회로니까 이 닫힌 회로만큼의 닫힌 회로라고 부를 거예요. 전류는 한 방향만으로 흘러야 돼요. 이 닫힌 회로인데 자, 전류가 여기선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반대로 흘러버리면 안 되죠. 합선이 되는 경우니까 한 방향으로 흐르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 각각의 이 회로에서의 전류와 저항의 고배합은 전화배합과 똑같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원칙을 만족하는 것이 전기회로의 규칙이에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건 수학이 아니고 전기회로를 다루는 기본적인 우리 성질이니까 자, 이건 우리가 인정하고 써버리면 돼요. 자, 이 회로가 주어졌는데 이 회로에서의 자,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 I1, 여기 흐르는 거 I3, 여기 흐르는 것을 우리 I2라고 부를 거거든요. 자, 이 I2의 양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I2예요. 자, 그러면 우리 원칙대로 식만 세우면 돼요. 접속점이 여기 B하고 D가 있죠. B로 들어오는 것은 I1, I2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I1과 여기 I2가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게 I3가 나가죠. 그래서 B에서는 I1과 I2로 더하는 게 I3랑 같아야 돼요. D에서는 들어오는 게 뭐죠? I3이 들어오고 있고요. 나가는 게 I1, 그 다음에 뭐예요? I2예요. 그래서 I3는 I1 더하기 I2가 연적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 두 개를 합쳐버리면 I1 더하기 I2 빼기 I3는 0이 된다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닫힌 회로를 봅시다. A에서 출발해서 A, B, D죠? D가 어디 있나요? DA 이렇게 돌아온 이 회로예요. 이 회로에서 총 몇 볼트예요? 8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자, 8은 이 회로에 있는 무엇이에요? 전류와 저항의 곱을 써주면 돼요. 자, 여기 I1이란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이 몇이에요? 2옴. 그래서 2배의 I1. 자, 여기 I3란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근데 몇 옴이에요? 1옴. 1배 I3. 여기 I1이 흐르고 있어요. I1이란 전류죠? 그런 저항은 2옴. 그래서 식을 만들어 버리면 되고 똑같이 CBD 여기도 똑같은 식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거를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식이 하나, 둘, 세 개를 합쳐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것을 행렬로 고치고요. 자, 이제 가우스 수고법에 의해서 구해버리면 자, 이제 뭐가 돼버려요? I1은 1, I2는 3, I3은 4. 단위는 암페어. 이게 우리 저 전기회로를 분석할 때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응용 문제는 교통흐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는 교통흐름보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망의 흐름을 제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미국에 쓰인 교재의 번역본에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플로리다의 잭슨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 도시의 중심가에 있는 일방통행로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방통행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일방통행의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 숫자가 있고 뒤에 단위가 있거든요. 단위가 VPH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간당 지나가는 차의 수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는 400VP라는 얘기는 여기로 지나가는 차가 시간당 몇 대가 지나간다? 400대가 지나간다. 자, 여기가 시간당 125대가 들어간다. 이게 현재 잭슨빌에 있는 교통의 가장 원활한 흐름을 나타내는 도시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멀로가에서 공사를 해야 돼요.
그 차량을 제한을 해야 돼요. 아예 못 다니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일방통행로거든요. 차량을, 근데 평상시랑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차량을 제한해야 되는데, 차량 제한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여기만 막히는 게 아니라 전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대 정도로 제한을 해야 전체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여기만 살짝 막히겠느냐. 자, 이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에서도 이제 연립방정식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수학에서는 관심 없어요. 수학에서는 아까 봤지만 연립방정식만 세워주면 해를 구할 수 있도록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립방정식으로 고치는 작업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보여주는데요. 자, 원칙이 있어요. 자, 들어온 차는 교차를 반드시 떠나야 돼요. 아까 들어온 전류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 똑같은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교통량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자, 마이너스 세대가 들어왔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통량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제 A를 봅시다. 자, A란 요점이에요. 들어오는 것은 자, 이제 X2. 나가는 건 여기 400. 들어오는 게 여기 X1과 X2가 있죠. X1과 X2가 들어와요. 나가는 게 얼마죠? 여기 400과 225. 그래서 X1과 X2를 더하면 400 더하기 225가 돼야 된다. 그래서 X1 더하기 X2는 625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점마다 A, B, C, D마다 식을 세우면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자,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한 다음에 자, 이 과정을 생략할 거예요. 자, 우리 만들어보는 이런 식이 만들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얻어지는 식은 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직 이건 기하행 사다리꼴 고친 건 아니고요. 여기는 0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요것은 무의미한 식이 돼버려요. 여기는 여기 0이 됐으니까. 교통량이 없는 거니까 저건 무의미한 식이 돼서 요게 의미를 갖는 식이 되어버려서 요게 우리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자, 이제 무엇인가요? 우리 x1이 마이너스 x 더하기 475, x2는 x 더하기 150, x3은 마이너스 x 더하기 900이라고 하는 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연립방정식에는 유일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다가 두 번째 원칙을 세워봅시다. 교통량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이 x1이 0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0 이상이 돼야 되죠? 이제 이항하면 뭐가 돼요? x4는 무엇 이하가 돼야 돼요? 475 이하가 돼야지만 된다를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요 식에 집어넣읍시다. 자, 이제 우리 x4는 475 이하예요. 따라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게 반대가 되어버리죠? 마이너스 475 더하기 900이 x3은 요거보다 크다. 그래서 x3은 몇 이상이 돼야 돼요? 425가 돼야 된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x3을 제한하는 거죠. x3이 뭘로 가의 교통량이거든요. 뭘로 가의 교통량은 무엇 이상이 돼야 돼요? 425 이상이 돼야지만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뭘로 가의 교통량을 425 이하로 제한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전체 교통 흐름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 교통이 막힌다. 그래서 뭘로가의 교통을 통제하더라도 시간당 몇 도는 통행을 시켜야 돼요? 425도는 통행시킬 수 있도록 신호등이라든가 뭐 이런 차선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공사를 통하면서 요만큼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요 문제의 해답이 되어버려요. 자, 응용 문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수학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고쳐서 기본 행렬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해를 구하는 작업을 봤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선형대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행렬이라고 하는 대상을 봤죠? 그래서 이제 행렬이 무엇인지, 행렬의 연산을 어떻게 줘야 되는 것인지 수학자들이 여기에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행렬의 연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강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는데요. 수학을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는 내가 풀어봐야 돼요. 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풀어서 정답을 구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정답을 못 구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풀어봤다가 중요해요.
내가 풀어본 다음에 안 됐죠? 그 다음에 풀이를 보면 그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것이 되지만 전부 다 풀어보지도 않고 정답을 보게 되면 결국 여러분께 안 돼요. 그래서 자, 맞건 틀리건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1강의 해설 강의를 수강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행렬의 우리 연산을 공부를 하도록 하죠.